방금 소개받은 민선 그 3기 4기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을 역임했고요. 그 제목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허심탄회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요즘 또 잘 나오는 챗 GPT를 통해서 지식적인 부분은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섰던 것은 저는 5.18 이제 속칭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이면서 그때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경험담도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사회의 미래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 광주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또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라고 해도 과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 특히 인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좀 풀어가면 괜찮겠죠? 네. 제가 오늘 지식 전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 이 젊은 친구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전두환의 손자입니다. 전우원 씨라고. 이게 어떻든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말씀을, 민주화는 이제 피로 쓰는 역사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피로 쓰는 역사인데 그러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인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부당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광주에 와서 부당한 명령으로 이제 가해자가 된 사람들을 초점을 두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를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광주도 국가도 한 발짝도 나가기 힘들 거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지금 지난번 대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대선 동안에 혹시 어쩌던가의 느낌이 굉장히 치열하게 양쪽 다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죠. 그래서 대립, 갈등, 투쟁이 최고로 저로 올라가 있고요. 대립, 갈등, 투쟁이 정치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에 곳곳마다 도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목포에서 올라오신 우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근본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로 사회 문제가 뭐죠?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1년에 무려 300조 원의 예산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300조면 우리 국가 예산, 정부 예산 600조입니다. 대략 600조 절반이 전혀 필요 없는 곳에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적 갈등 비용이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이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이제 300조는 글자 그대로 줄여서 우리들이 정말로 원하는 바로 복지면 복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뭐 주택을 무료로 지어준다든지, 어르신들이 지금 기초노령연금 35만 원밖에 안 되는데 뭐 50만 원, 6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할 수 있다든지, 그래서 전 국민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만들고 나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하고 이웃 모두가 행복하는 사회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로 쓰는 역사를 그럼 어떻게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할 거냐. 이게 가장 모델이 독일의 과거사 청산 모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경쟁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계엄군이 들어와서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을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럼 이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중요시할 것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또 물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 봤을 때 이게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죠. 다들요. 이때가 1980년인데 이때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민주화가 제대로 돼 있지를 안해서 계급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이 심했고, 그래서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저렇게 무차별 구타와 폭행을 당해도 누가 보호줄 데도 없었고 이렇게 그냥 끌려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고자 이제 소위 민주화 운동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왜 민주화 운동이 하는 부분을 내가 잠시 후에 선생님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제가 다시 강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80년 당시에 시민 자치 공동체를 실현했습니다. 핵심은 자체적으로 질서 유지가 됐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엄군으로 포위된 광주 7일 동안 시민들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며 시가지를 청소하고 상점문을 여는 등 자치 공동체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특히 놀라운 것은 경찰이나 행정기관이 없었음에도 강도나 약탈 등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때 이제 계엄군에 총에 맞아서 많은 사람이 부상당하고 죽거나 했을 때 기독병원 앞이나 저기 적시자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헌혈을 했습니다. 특히 그 춘태예상 다니는 우리 박모 학생은 줄을 서다가 왜 내 피는 빨리 안 뽑아줍니까 하고 울부짖을 정도로 시민들이 그렇게 하느님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양동시장은 시민군들이 뭐 언제 밥을 해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먹밥으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도 해주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도 떠다주고, 심지어 진압군으로 왔던 계엄군에까지도 주먹밥을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시민 자치 공동체가 확실히 실현됐습니다. 자발적으로 질서가 유지됐고, 교통 질서도 해줬고, 부상자 치료 급식도 자발적으로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범죄 없는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 5월 계엄군으로 완전히 포위된 광주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항쟁을 넘어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시민 자치 공동체의 실현이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민 의식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광주에 관해서 일어났던 일과 가장 비교적으로 대조되는 나라가 혹시 폭동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 혹시 아실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LA. LA에 불이 정전 꺼졌는데 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때는 이때하고 상점 뭐 등등 약탈을 해서 완전 24시간 지옥으로 변했던 거 있었죠. 그때 또 특히 우리 한인들이 워낙 돈을 잘 버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인촌으로 몰려왔을 때 또 한인들이 바리케이드 쳐가지고 저항도 막아냈잖아요. 근데 거기는 불이 꺼지니까 가장 민주주의 국가로서 1등 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도 자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 자체적으로 약탈이나 이런 걸 막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는데 광주는 거꾸로 반대로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광주가 굉장히 위대한 도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평가가 난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높게 보는 겁니다. 그 결과 세계를 밝히는 빛으로 이렇게 광주가 계속 승화가 된 거죠. 많이 널리 회자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일기도 쓰고
체험도 썼고 했던 것을 이제 기록물로 세계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물을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인권에 관한 부분에 등재가 됐습니다. 80년 5.18 당시 생생한 증언과 기록들,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일기와 수기 등 총 852건, 4,271점의 방대한 자료를 포함해서 유네스코의 기록으로 됐습니다. 이 기록들은 영국 대헌장 아시죠? 마그나 카르타. 1225년부터 독일 통일 1990년에 이르는 세계 인권사의 맥락에서 5.18의 위치를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프랑스 인권사는 독일 기본법과 함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인정은 5.18의 가치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꼭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자부심으로, 우리 광주에 계신 분들이 자부심으로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인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제 세계를 비는 인권 기록입니다. 최초가 영국 1225년에 영국 대헌장부터 1990년 독일 통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가 14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째서 영국의 대헌장이 마그나 카르타가 세계를 빛낸 인권 기록에 등장하게 됐냐. 선생님들 여기 다 잘합니다. 그냥 검색하고 잘하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이때도 우리 조선도 왕정 국가였죠. 왕정 국가의 핵심은 뭐죠? 모든 나라의 재산, 국가는 그에서는 전부 왕의 소유가 돼 있잖아요. 내 목숨도 만약 그때 살았다 한다면 황일봉이라는 사람도 왕의 소유지 내 개인이 내 스스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권한이 달라요. 처벌도 다르고 왕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거기도 또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은 또 처벌이 약화되고 약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빈민들은 그냥 왕의 말 한마디에 그냥 아무 죄도 잘못했지만 처형하면 처형하고 이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인권 자체가 전혀 없었는데 이때 최초로 왕 네 마음대로 못해 우리 귀족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돼.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최초로 선언한 것이 이 영국의 대헌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속 이제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강화돼 왔었습니다. 이 핵심은 아시겠죠? 그럼 1980년에 과연 솔직히 저희들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뭐 인권이 있었냐? 그때야말로 우리도 아직도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 이후에 유교의 그 문화가 있어서 산업공상에 보이지 않게 지배해 있었습니다. 저 자식 좀 잘 나가려고 출마하려고 저런 주 어머니가 옛날 주 할머니가 무당 새끼라면서 이렇게 막 비하하고 그리고 원래 저런부터 쌍놈 출신하면서 비하하고 어쨌든 양반 잘 나간 사람들 지금도 요즘도 좀 학벌 좋고 좀 의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집안이 좋네 훌륭하다고 표도 많이 찍어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서 80년 5.18이 전두환 네 혼자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바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화 운동인 것입니다. 자, 여기 나가서 우리가 꼭 제가 연필로 한 말씀만 이제 강조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18 핵심 정신 자체가 뭐냐 하면 대동정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크게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이 대동정신은 죄송하지만 종교의 최고적인 이념입니다. 왜 최고 이념이냐? 사람이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80년 5.18 때 아까 제가 사례가 있잖아요.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헌혈을 한다. 여기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도 아무 관계없이 스스로 시민들이 나타나서 헌혈을 했습니다. 거리 질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광주 시민들 서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돕고 사는 이 정신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는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직접 7일 동안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미국이 어째요? 정전되니까 LA는 그냥 폭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앞으로 나올 이제 사제 모델도 마찬가지로 전부 민족 간에 죽이고 살리고 처참한 이루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됐지만 광주는 글자 그대로 전부 광주 시민 그때 당시 80만 시민이 하나가 됐었다. 하나로 뭉쳐 서로 상부상조고 돕고 도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뭐가 됐냐면 왕정사에는 왕이 최고라고 그랬죠. 왕의 모든 소유물이 백성 아닌가 백성? 이제 민주화 운동에서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글자 그대로 주인이다. 이 의식을 갖는 건 쉽지는 않아요. 이 의식을 갖는 건 쉽지가 사실 않다고요. 지금도 이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 아닐까요? 지금도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인권이 무시되는 이 현장에서는 계속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고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솔직히 지금 인권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면전에 죄송한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여선생님도 지금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그 우스갯 이야기 좀 할까요? 저희들 80년대 70년대 80년대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주민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한번 띄더라도 줄이 쭉 서 있어요. 그때는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썼잖아요. 지금 고속버스 10시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8시에 가서도 줄이 섰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때는 할 수 없이 담배 한 보를 얼른 가서 사다가 앞에 주면 저기 21번째도 첫 번째로 이렇게 빼준 때였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통용이 된가요? 안 되죠. 어떤 특권도 이제 용납이 안 되죠. 줄 서면 정확하게 법무부 장관도 줄 서서 21번째에서 지금은 이제 그대로 질서를 지켜가는 과정이죠. 지금 어디 뭐 경찰서 혹시 조사 보러 가느라고 막 무차별하게 후타고 그런 건 없죠. 과거 저희들은 무조건 경찰서 불려가면 아무 이유 없이 먼저 때리고 구타하고 길을 죽여놓고 조사를 했었죠. 지금은 그러면 이제 인권 탄압이라고 정말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좀 너무 심한 대목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국민이, 시민이 주인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게 헌법 제1조, 그 다음에 제11조에 정확하게 보호받고 있고 지금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또 투쟁하고 있고 선거를 통해서 계속 개선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동정신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화해로 대한민국을 건전하게 바꾸고 갈 것이냐. 그건 이제 사례가 있어야 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독일의 메리켈이라는 분이 그렇게 여자 수상입니다. 이분은 동독 출신입니다. 3번에 걸쳐서 독일 수상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대로 못했는데 독일이 어떤 큰 중대한 민족적인 범죄를 저지른지 아시죠? 유태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죠. 그것이 여기에 이 쇼와라고 하는 것이 홀로코스트처럼 대량 학살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독일 총리는 해년마다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던 데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게 옛날 과거에 독일 총리들은 임기 동안 한 번 정도고 말았는데 이분은 매년 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전부 비췄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총리님 이제 안 해도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죄는 소위 피해자가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은 어쨌습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지금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지만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있나 진지하게? 진작 한 적은 없죠.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선언을 했지만 조금 미흡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이로 인해서 독일하고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과거에 이런 것들을 전혀 잊고 독일과 이스라엘은 끈끈한 경제적인 동맹체가 돼서 굉장히 성장도 많이 하고 잘 사는 나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은 어떻게 과거에다 청산을 했냐? 법적을 차원을 만들어서 형법 제130조를 만들어가지고 홀로코스트 부정을 최대 5년형으로 처벌하며 나치 상징물 사용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만들어졌고요. 배상 프로그램은 1952년부터 현재까지 독일은 총 800유로 이상을 홀로코스트 대량 살상으로 희생당했던 그리고 생존자들에게 지급했고 2024년만 해도 약 14억 달러가 전 세계 생존자들을 위해서 책정되었습니다. 교육은 어떠냐? 독일의 16개 연방주 모두에서 홀로코스트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역사, 시민교육, 문학, 종교 수업에서 다뤄지며 바이에른주에서는 강제 수용소 방문이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기념시설도 있습니다. 2005년 개장한 베를린에 학살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비는 세계적인 대표적인 기념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해를 통해서 경제 발전과 과거사 청산의 상관관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죄를 진작에 했던 나라는 계속 번영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계속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터키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하고 틈만 나면 갈등되죠. 또 우리도 손해보잖아요. 일본에서 기분 나쁘면 한국에 수출 안 한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들을 원자재들을 우리한테 공급 안 하니까 우리도 굉장히 많은 힘들고 이제 어려웠던 데가 있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로 자체 내에 민족이 좀 다양한 민족들인데 민족끼리 정부가 학살을 용인하고 또 주도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터키 정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체 내 부족들끼리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뭔 책임이냐고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유럽사에서는 터키를 지금도 문화민족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에서 항상 이렇게 이제 제시키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손해를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그럼 5.18 민주화 운동은 현재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왔냐? 저희들은 혹시 국가유공자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5.18 민주유공자라고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국가유공자는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을 당했던 6.25 희생당했던 분들인데 6.25 때 부상자들, 또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국가유공자고요. 저희들 4.19 희생자들도 국가유공자인데 저희 5.18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은
그냥 민주유공자지 국가유공자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5.18 유공자들은 뭐 연금도 한 달에 뭐 수백만 원씩 받는다더라. 이게 진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완전한 거짓입니다. 전혀 현금 지원은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고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됐을까 안 됐을까요? 많은 언론에서는 공개 안 됐다고, 특히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은 지금도 막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5.18 기념회관이라고 그 시청 맞은편 상무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추모 승화공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1992년에 이미 그때 당시에까지 3차까지 그 민주화 유공자들 되는데 그분들 전부 명단이 거가 돌비로, 검은 비로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지금은 혹시 우리 선생님 함부로 개인 정보를 빼서 어디다가 공개하면 처벌받죠? 네, 개인정보보호에 처벌받아서 지금은 이제 그분들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절차상 하기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다. 여기는 24시간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18 민주유공자들을 명단을 공개 안 했냐고 했을까요? 이렇게 자꾸 왜곡해야만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소위 경상도 쪽하고 호남 쪽이 완벽한 화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쪽은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해. 거기는 국민의힘 지지, 호남 쪽, 충청도 쪽은 전부 민주당 지지. 끊임없이 대립 갈등 투쟁을 하고 있죠. 진실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많은 부분이 애곡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그쪽 분들은 지금도 우리 5.18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은 빨갱이들이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우리는 그게 전혀 아닌데 이런 이제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 하여튼 1987년에 헌법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민주화 유공자가 아니라 헌법 전문에 유구한 3.1운동의 역사와 4.19와 5.18 광주 우고로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극명히 하였과라는 이런 문장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다가 그때 당시에는 집권 민정당의 반대로 안 됐고요. 1995년에 최초로 이제 뭐가 됐냐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피해 입은 사람들에서 피해자들에서 이제 보상을 해준 것이 1995년이었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키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했지만 또 그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유력한 후보자들이 전부 다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계속 다 약속은 했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헌법 개헌을 한다면 혹시 이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18 부상자는 어떻게 이 부분을 풀려고 했냐. 여기 제일, 제가 이제 부상자회장 하면서 황일봉 부상대장과 정성국 공로자 회장, 특히 최익봉 특전사 동지, 공수부대 식군 특전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전사 동지 회장 등이 이제 모여서 경과 보고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 이 특전사 대원들, 광주 시민들을 죽이러 왔던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80년대만 해도 약간 인권 제대로 보장이 안 된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등등 정치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으로 계엄은 떨어졌죠. 계엄령은 발동됐죠. 군인들 보고 어디 출동해라 하면 이 군인들은 명령 거부할 수 있나요? 우리 선생님 그때 군대에 계셨죠? 군인들 입장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할 수 있나요? 거의 할 수가 없죠. 그때 계엄령에서 만약에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면 총살을 해도 정당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인들 새벽에 광주 그냥 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낮에 보니까 본께 저기 본께
우리 형님도 있고 또 사촌도 있고 이러고 있고 그거는 시민군으로 있고 나는 계엄군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위대를 향해서 곤봉으로 쳐고 무력으로 막아라니까 막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이제 살상자가 발생된 거 아니었어요. 이분들이 광주 시민들을 무슨 원한이 있다고 죽이러 왔겠습니까? 전두환 군부, 반란 군부의 부당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광주 와서 광주 시민들을 부딪히다 보니까 형제, 동생들을, 가족들을 살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분들이 그 끝나고 나서 그럼 그게 행복했겠습니까? 그 곤봉을 쳤을 때 머리에서 터지는 피 보고 총으로 쐈을 때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인간인 이상 그게 마음 편하게 살았겠냐고요. 이제 그의 환상이 계속 떠올라서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술로 그 악몽을 지우기 위해서 술로 달래고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서 컴컴한 지하실이나 저 깊은 산속에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부당한 명령에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우리들은 두들겨 맞았다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떠들어도 우리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분들은 광주 시민을 죽였다, 광주에 왔다는 말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우리들이 그분들도 일종의 피해자가 아니냐. 그래서 화해하고 그분들이 실제 광주 와서 겪었던 일, 광주 와서 했던 여러 가지 진실들을 그분들을 포용함으로써 실제 발포명령 누가 했고 안매장은 어디가 했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화해를 했던 건데 하여튼 그게 우리 또 광주 시민사회단체, 민노총 등등 이 진보 연대 분들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이제 완벽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때 당시에 계엄군들은 계속 5.18 국립묘지 와서 사죄하고 참배하고 계속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 진실에 기반한 용서를 우리가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광주가 이제 새롭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도 사회적 인식 변화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루어져야만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는 당위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제적인 화해 사례와 교훈은 필요하면 이 자료를 저희가 이 PPT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공유하시면 되고요. 핵심은 전부 민족 간의 비극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여기도 민족 간에 또 정부가 부당하게 약자들을 막 탄압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많은 사람 죽어갔던 거고요. 루안다의 이 가차자 법정도 같은 부족끼리 싸움이 벌어졌고 정부도 개입해서 수십만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 부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니까 처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좋은 가차자 법정이 뭐냐면 여기는 전통적으로 서로 복잡한 애 있으면 잔디밭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누가 잘못했고 또 누가 잘했고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서로 용서하는 마음에서 화해하자 하는 전통적인 그 방식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됐고요. 북아일랜드 굿 프라이데이 협정은 여기는 이제 아일랜드 아시 영국 땅으로 우리가 갈 거냐 그냥 아일랜드로 남을 거냐 해서 여기는 개신교파하고 카톨릭 믿는 신도들끼리 굉장히 갈등들이 심했는데 미국이 중재해서 원만하게 합의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종교 간의 전쟁이 있어서 수천 명이 서로 죽이고 부상까지 있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뉴질랜드도 영국이 이제 그 뉴질랜드 가서 식민지 하면서 원주민이 갖고 있는 땅을 다 이제 총칼 든 사람이 다 뺏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계속 항의하니까 나중에 화해하면서 땅을 이제 돌려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뉴질랜드 와이탕이라고 하는 부족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풀어가는 이런 대목이었고요. 화해를
통해서 이제 사회발전 핵심 교훈은 어쨌든 그 지역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도 앞으로는 이게 또 더 필요하겠죠. 리더십이 있어야만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고 포괄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왔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문화적인 부분도 또 잘 적합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화해는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이 이제 요구됐고, 우리 광주도 지금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지 금년 45년째입니다. 45년째도 아직도 완벽하게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인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권. 영국의 대헌장 왕이 모든 국가를 소유했는데 이게 점차 모든 국민한테 이제 넘겨지죠. 그래서 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지금 이제 헌법 제1조가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국민에서 나오는 거고요. 헌법도 11조는 어찌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왕만 특권을 이룬 게 아니고요. 그래서 법 앞에 평등하니까 특권 계층이 있어요, 없어요? 제도적으로 특수 계층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11조에.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제대로 아시고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 장관이니까 법 위에 서 있고 대통령이니까 법 위에 서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허용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전체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 5.18 정신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가급적이면 5.18 정신을 아까 말씀드린 대동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헌법 전문에 꼭 이렇게 명시가 돼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왜?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도 크게 번영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면서 자기 권리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앞에는 전부 하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게 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된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민자치공동체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물론 주민자치도 있고 뭐 지방자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그런 분이 없어도 시장이 극단적으로 하면 시장이 없어도 대통령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모든 의사결정을 해서 선을 추구하는 데 공동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 자질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국가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야겠다. 우리 지금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아세요? 동서 간의 갈등 아시죠? 영남과 호남의 갈등,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크잖아요. 응? 북쪽과 남북 갈등. 우리가 지금 산적한 현황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백운동에 살았는데 아버님이 목수였으면 그래도 직업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목수는 수입이 괜찮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 저도 보성군 벌교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 가난한 집안의 농사꾼이었어요. 농토에서 아무리 쌀을 생산해도 아무리 열심히 새벽까지 일해도 한마디에 나오는 쌀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해요. 한 100마디기, 1000마디기 있으면 거기서 소득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5마디, 6마디 소작농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춥고 배고프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그때만 해도 가난하면 얼마나 천대받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지금은 어쨌습니까? 지금 사회는 어째? 그때는 농경사회였어요. 80년대까지 해도 막 산업화로 막 이전됐지만 그때도 전남도 인구가 250만이 넘고 전국의 농민이 5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만 전라남도 도민 인구가 500만이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빠져나와서 전라남도 인구가
90만이었죠. 이게 농경사회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요. 동네 지주를 빼놓고는 전부 가난해요. 근데 지금은 어째요? 지금은 산업화 시대죠. 산업화 시대는 공장 하나만 있으면 주문만 많으면 수요만 많으면 생산을 무한정할 수 있죠. 24시간 어떨 때는 막 3개도 더잖아요. 그런 데는 어째 봉급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봉급 많이 받죠. 봉급 많이 받으면 가정에 보너스 받으니까 가정이 윤택해야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3만 불 시대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서는 그때 우리는 80불밖에 안 됐어요. 3만 불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집주마다 자가용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자가용 하나만 봅시다. 조선시대 왕 부인 중전이라든가요? 황후라고 그러잖아요. 황후는 기껏이야 가마 타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포니 하나만 갖고도 황제보다도 왕보다도 훨씬 왕비보다도 훨씬 멋지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죠. 그만큼 이게 소위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 산업화가 우리한테 준 선물은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이 산업화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산업화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지금 지식 산업화 시대에서 더 쉽게 말하면 AI 인공지능 제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의 안복석이에요. 행복하죠. 왜 하나님 백성을 행복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랑이 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어 있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틀린 말 해도 그것이 미워요, 안 미워요? 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이 내가 바라는 거 법대로 지는 뭐 농대 간다고 하네? 아, 그럼 인정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통하면 어떤 다른 의견도 다 수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용이 되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저쪽 북유럽 가면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민주 발달한 나라죠. 이 나라들은 전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광주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그래서 우리 광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비교했을 때 가장 못 삽니다. 가장 GDP가 떨어집니다. 민주화의 도시는 가장 잘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처방이 있겠지만 아직도 그런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광주예요. 기업이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대보고 반대하고 그리고 막 기업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업들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광주에 150만 인구가 지금 140만도 10만이 빠져나서 지금 140만 인구도 붕괴됐죠. 뉴스에 가면 어쩐가요? 1년에 청년들이 보통 8천에서 1만 명 정도가 계속 광주를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일자리가 많은데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봉급도 많고 보너스도 많은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광주 청년들이 외지로 나갈까요? 안 나가죠. 안 나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나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내 자식들이 우리 집에서 밥 먹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직장 다니면서 봉급 많이 받고 보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은 걸 원합니까? 그러려면 우리 시민들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으로 아까 대동정신 있지 않습니까? 대동정신. 헌혈할 때 서로 내 피를 빨리 빼달라고 울부짖는 이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서 자, 우리가 민주화 도시가 잘 사는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세계에 빛난다고 하면서 가장 못 살면 이 5.18 민주화 정신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는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역설적으로 못 사냐고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가 있겠냐를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지금부터 하나씩 이걸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서 개선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 정수배 선생님 때만 해도 농자지 천하대본이라고 막 프랑크 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 하지만 지금은 기업하는 사람이 천하의 가장 큰 대본이다. 그래서 기자지 대본으로 이렇게 인식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제가 끝내도록 하고 이제 선생님들 질문을 좀 받고 토론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는 그 대구 시민들의 어떤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의 정서는 네. 전두환이를 영웅으로 인정을 해야지 진정한 보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광주 쪽에서는 5.18을 이룬 여기 5.18 이게 5.18을 짓밟은 그런 어떤 가장 주범이 전두환인데 그것을 이번 이재명 국민주권의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아닌데 어쨌든 아니 그래도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 뭐 유공자협회 이런 또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민 주권의 정부를 표방했고 또 여당이면서 가장 또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실 맘만 먹으면 쉽게 이렇게 헌법도 제정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국민들의 말을 굉장히 어떤 경청하는 또 대통령으로 지금까지는 좀 이재명 대통령이 해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꾸 국민의 토리에 어떤 귀를 기울려고 하니까 또 이재명 직접 대통령 라인으로 하는 SNS 계정도 만들어가지고 어떤 소리든 이제 듣겠다 이제 그런 어떤 취지로 또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질문에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입장은 아닌데요. 우리 선생님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특히 광주에 140만 중에서 최소한도 60만 명만 계셔도 방금 말씀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야, 이거 전두환도 뭐 이제 용서하고 사면하고 가자. 국민통합으로 가자. 지금 이재명 국민정부 시대 역대 어떤 대통령도 통합을 원칙으로 합니다. 통합을 해야만 효과가 나거든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여기 강의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고 막 계속 하면 제가 신경 써서 강의 못 하잖아요. 봐보세요. 진실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권 앞에 탄핵을 했었는데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대통령이 어저께 이재명 대표 국정연설을 했죠. 국회 가서. 그날 첫 번부터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국회 추경예산 시정연설을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환영하고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계속 대립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그래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뭐 전두환이가 뭐 이제 죽었고 뭐 시절도 지나갔으니까 이제 용서해 보자.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훨씬 광주 시민이 더 5.18 정신을 돋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황일봉이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 말이 맞다.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대세를 이루어간다면 정치는 표를 의식하니까 그럼 나도 해보겠다라고 과감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확실한데 그 이야기 했다가 광주 시민 전체가 다 반대해버리면 큰일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못하는 거죠. 이게 결국 주권은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되는 과정들을 펼쳐가야 된다. 이걸 꼭 정치인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보자. 결론은 제가 사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화해하고 용서했던 나라는 계속 독일이 세계 3대 부국으로 성장했던 것이 유태인 학살했던 걸 진지하게 사죄했다니까요. 메르켈 총리가 뭔 죄가 있다고 그거 무릎 꿇고 사죄했겠습니까? 그것도 해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화해 용서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을 미울 수가 없다. 독일을 하는 일을 도와주자. 그래서 서로 간에 무역도 활발해져서 이익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아까도 반복됐지만 일본이 진정한 사죄를 안 하니까 지금도 일본 놈들 그냥 매국노들, 친일파들을 계속 미워하잖아요. 감정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전두환 손자를 제가 같이 포옹하면서 했던 그 내용이 결국은 이제 지나간 과거 일은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고 중요한 건 우리 미래가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하지 지나간 일 45년 전의 일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 발목 잡아서 우리 갈 길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광주 시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우리 정선 선생님. 예. 국가의 권력으로 네. 이렇게 이제 함부로 그 네.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예전에는 이제 총칼로 이제 전두환 당시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예. 지금은 총칼이 아닌 어떤 언론으로 이렇게 그 무력을 행사한다든지 막 이런 방법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국가의 권력을 함부로 이렇게 자기들의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남용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남는 권력 남용을 막는 방법이 헌법에 아까 보장된 대로 이 원칙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양보하면 안 됩니다. 헌법 1조가 뭐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특권을 허용하면 뭐죠? 왕정치대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왕이 마음대로 그냥 저기 죄송하지만 표현이 이쁜 여자 있으면 함부로 그냥 자기 소유물로 삼고 기분 나쁘면 그냥 즉시 처형해라 하면 그냥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은 죄가 있으면 죄가 진정하게 있는지 없는지 법과 절차를 따라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남용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저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누가 카드라 하니까 그 말이 맞는갑네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챗 GPT 물어보면 정답을 거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하느님을 믿는 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니까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 한 번 또 고백을 통해서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요. 이 다수의 행포는 사실 굉장히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예를 들면 독일의 히틀러가 굉장히 인기가 얻어서 그냥 제1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당이 되다 보니까 입법부도 장악해, 행정부도 장악해, 사법부도 장악해 해서 히틀러 마음대로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유태인들도 600만 이상을 학살했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지구의 3분의 1을 황폐화시켰지 않습니까? 그 뒤로 독일 사람들이 대호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어떤 정당인지 35% 이상을 절대로 지지를 안 해줍니다. 가족이 있으면, 세 사람 있으면 각각 당 하나씩을 선정해서 나는 3인당, 우리 마선생은 기독당, 당신 아내는 다른 당 나눠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1당과 2당이 50%를 넘지 않으니까, 안 넘으니까 정권을 이렇게 창출 못해요. 빨리 서로가 연대해가지고 50%를 넘겨서 서로 연정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하죠. 그래가지고 서로 당끼리 이해관계 있는 것. 자, 이번에 농민당하고 기독당하고 같이 이렇게 연정해서 정권을 창출하면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집권 5년 동안에 농민의 문제를 다 해결하자. 그래서 농민들한테 절대 지지받고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독당은 공업 노동자들이 너무 그동안에 선대받았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노동자 문제, 인권, 처우 문제를 적극 해결하자. 그래서 사회 문제를 계속 하나씩 하자 합리적으로 풀어가죠. 이런 것이 독일의 히틀러에 대한 교훈으로 절대로 한 당에 50% 이상을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또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오래되면은 다 썩고 부패하거든요. 예, 예. 왕도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는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뭐 왕정이라 할지라도 왕국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지원을 해주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 후대 2대, 3대, 4대 가면은 왕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권리를 누린 게 당연하고 국민들은 또 그 뼈 빠지게 일해서 고통스럽게 어렵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또 귀족정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니까 지지해 주니까 이제 그 귀족이 되고 정권을 잡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 2대, 3대, 4대 흘러가다 보면은 당연시하면서 자기 힘으로 짓밟고 뭉개게 되고 근데 사실 이제 민주주의도 어떤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국민이 권력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의 진정한 민주주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도 오래되다 보면은 자기 이익 집단으로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양극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어떤 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심하게 되면 내란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 깨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해서 이 모두가 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시민 의식이라고도 하고 어떤 민주 시민 의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차원들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종생활했던 사람들을 끌어내 가지고 그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당면한 문제들이 자기들이 앞장서서 극복하고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게 됐을 때 그런 주인 정신을 가졌을 때 가나안 땅을 줌으로써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시민 의식을 높이는 것들 그런 것이 어떻게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영원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썩지 않고 온전하게 잘 돌아가는데 민주주의가 썩어서 뒤집어진 경우가 그 그리스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리스는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어떤 귀족들과 시민 그 일반 평민들이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민주주의가 오래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모든 것이 당연하게 되고 무디어지게 되고 애국인이 쳐들어왔다 해도 뭐 돈으로 용병 타서 하면 되지 뭐 굉장히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무사한 일주의로 바뀌게 돼가지고 그런 그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나오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민주주의에 굉장히 많은 위기가 와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어떤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좀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면 그 시민의식의 차원을 높이고 지금도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높지만은 아직도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개인 이기적인 것들이 강하고 이기적인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하면 풀릴 수 있을까 사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의문들이거든요. 네. 이것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사회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독재자가 나오게 되고 독재자가 2대, 3대 가다 보면 왕정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선생님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여기 마용철 선생님 목포에서 지금 오셨거든요. 이 마용철 선생님은 아주 평범한 시민이면서도 사회활동을 뭐냐면 방금 선생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사회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문제 해결 아까 말한 대로 동성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노인이 너무 많은 고령화 사회 문제, 저출산 문제 다 사회적 갈등 아닌가요? 광주가 제일 못 사는 것도 지금 사회 문제죠. 청년들이 가장 빨리 나간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관심 많고 오로지 당선만, 시장 당선, 국회의원 당선. 그래서 누구한테 줄만 서죠? 당권 힘 있는 사람한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문제 해결을 하려면 방금 선생님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면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사회 문제 해결을 잘하는 후보들을 일꾼으로 뽑는 훈련을 해보자. 그러려면 여러분 선생님께서도 어떤 후보가 좋습니까 하고 여론조사 부를 때 첫째 여론조사를 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귀찮다고 여러분들 대부분 전화 안 받아보잖아요. 근데 받아야 내 의사 표현할 거 아닌가요? 응? 당도 그래야 이 사람이 제일 일 잘하구나 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여론조사는 전혀 안 받아버리고 본격 엉뚱한 사람 되고 불평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 되죠. 아까 선생님 말씀 그리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용병도 되고 내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제대로 않고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시간 넘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예? 이제 선생님, 예. 늦게 와서 처음부터 못 들었긴 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5.18 정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광주가 굉장히 잘 살아야 된다. 네, 잘 살 수 있다. 이 정신을 그렇죠. 잘 살 수 있다. 예. 그런데 광주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된 도시인데 못 살고 있는 이유는 갈등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너무 좋은 통찰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갈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이거를 단순히 광주 시민이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들은 받은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이 좀 더 크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푼다는 말은 조금 이게 또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까요? 꼭 그럴까요? 그렇지만 않을 수 있죠. 예. 해결 방안. 자, 선생님, 우리 선생님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해법이 각각 다르니까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를 몇 번에 걸쳐서 해라고 그 선생님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모든 용서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철저한 이제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메르켈 총리가 상대적으로 국가 최고 원수가 사죄를 했죠. 계속. 그게 되니까 화합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광주의 입장에서는 그럼 누군가 제대로 된 사과가 선행이 돼야 광주 시민들도 충분히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데 우리가 용서해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맞을까요? 아니 사과를 계속 하려고 해도 안 받으니까 못했지.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공개 5.18 민주화에서 누구 와서 참배한다는 자체가 사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오지 마, 너는 오지 마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게 사죄로 왔는데. 진정성의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메르켈 총리가 한 번 오고 가버렸으면 진정성이 없다고 하겠죠. 자, 그럼 근데 진짜인가 아닌가 보자. 그 다음에도 오네? 지난해 왔는데 또 오네? 자기 집권 동안 내내 와서 무릎 꿇고 학살 현장에 와서 참여하고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이 가장. 그러니까 그 독일은 그런 진정성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5.18도 이분들이 와서 이제 직접 제가 요청을 했어요. 당신들이 군복을 입고 와야 된다. 그래야 개헌군인지 알 거 아니냐. 일반 시민들은 니가 황일봉이가 짜고 그냥 5.18 회원들을 그냥 개헌군이라 하고 누구 회원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당당히 입고 와서 오늘만큼은 군복 입고 다음 분은 이제 사복 입고 와서 일반 시민으로서 민주 5.18 민주 참배해라. 여기 때부터 진정한 사죄로 온 거예요. 근데도 이제 이분들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광주에서 저분들을 안 받아줬다는 건가요? 그렇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지만 일반 광주 시민이나 이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공감할 만한 사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과를 아까 말씀대로 한 번 오면 다 안 믿어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분들이 계속 사복 입고 와서 계속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많이 노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예. 이제 그렇죠. 이게 저분들의 이제 사과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두환 그쪽에서의 사과가 진청로의 사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되지 않은 전두환 씨는 사과도 않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 보고 사과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분들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안 오고 죽어버렸다. 젊은 사람이라 의식이 껴서 자기라도 와서 사죄하겠다고 온 것이었어요. 저기 처음으로. 저분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예. 이해하고 예. 이렇게 받아야 예. 되는 상황은 맞죠. 그런데 또 이야기가 길어져서 괜찮아요. 아니 이제 갈등에 대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저 하나의 어떤 갈등이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광주의 성장에 있어서. 물론 하나 저것도 요소가 있고요. 저 요소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발전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나. 아까 오히려 말씀하셨던 기업에 대한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거 잘 몰라서. 저는 저분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요.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그 역사가 지났을 때 철저히 조사해서 그냥 뭐라고 단죄를 그러니까 이번에도 흑자대로 계엄도 다 전두환 다 직계인데 저는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5월 17일 날 내라는 문 사건으로 체포를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확하게 저는 이제 계속 5.18을 보면서 이거는 딱 작전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광주를 타겟을 잡은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앙을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전문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그분의 삶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너무 놀란 게 5.18이 딱 10일간 일어났잖아요. 근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10일간 너희들이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5.18을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5.18은 민주주의를 낳거든요. 그리고 5.18은 이제 어머니 입장이고 왜 강주는 가난할까 하지만 우리도 보면 시골에 계신 어머니는 가난하고 이미 그 아들들은 도시로 나가서 하듯이 민주주의는 솔직히 이제 60항쟁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이게 뻗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또 보면서도 좀 안타까운 거는 광주 5.18 이미 애기 낳고 그 애기들이 다 정치라든가 경제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인데 이미 자식을 민주주의를 낳는데 계속 여기만 이렇게 또 몰입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또 그거를 지적하면 또 광주에서는 그냥 딱 돌 던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좀 엉뚱한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 말씀했잖아요. 5월 17일 날 전국 비상계엄이 떨어져서 사전에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군부 독재에 반대할 만한 사람들, 시위할 사람들을 다 사전에 예비 검속을 했거든요. 결국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중에 제일 먼저 전두환, 노태우 등등을 용서해 준 사람이, 사면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저는 사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엄청난 피해자였잖아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가해자는 누구였어요? 전두환, 노태우였어요. 전두환이가 사형까지 시키려다가 어쨌든 사형을 못 시켰는데, 근데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정부 일대는 사면을 해줬다고요. 용서해줬다고요. 그럼 이게 신앙적으로 나쁜가요, 혹시? 일반 사람으로 봐서 이게 나쁜가요? 이런 것이 가미돼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그래서 그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우리들이 하죠. 일반인들은 쉽게, 저 새끼 나 뺨 때렸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저 새끼 하면 안 된다고 다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섰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벗어나서 이타적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제 대화가 되고 상대방 주장하는 것도
격이 없이 나쁜 의도 없이 받아들여서 아 당신 생각은 그런 생각이야? 내 생각은 이런 거야. 아 그래? 내가 미처 못 봤던 부분을 봐줬네?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상생하고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수준이 그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의도가 있는 걸 보고 무조건 반대라고 내가 말하면 또 저쪽에서 또 무조건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선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될 일을 전혀 합의를 못 이루니까 결국 손해는 우리만 손해를 보고 만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중앙정부가 안 도와줘서 손해 많이 본 것보다도요. 우리 스스로가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해 손해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내려왔는데 무려 예산 내려온 걸 7년 동안 쓰지 못하고 그냥 놔뒀어요. 7년 전에 다 완성됐으면 거기서 다니는 사람 인건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받겠나요? 이런 의사결정들이 굉장히 우리가 부족하다. 합의를 이루면 훨씬 더 좋은 것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아쉬운 거죠. 민주주의라는 세계는 굉장히 어떤 다수가 그렇죠. 공존해야 되는 세계죠. 예. 다수가 공존해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해야 되는 그런 세계인데 그래서 어떤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화로서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양극화가 되고 전쟁과 폭력으로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화로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또 자기도 또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해주면서 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실 법이고 법이라는 건 법 안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가 돼야 되는데 나는 민주의 투사다 하는데 너희들은 뭐였어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게 되고 그렇죠. 또 다른 뭐 좀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특별치 못한 사람 서로 이렇게 계층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잘못된 거죠. 네. 그 소크라테스가 늘상 질문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여기 제자가 선생님은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모른다는 거 외에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본은 내가 주장했지만 저쪽에서 말한 이야기가 내가 미처 못 본 것도 있다. 정보를 내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스마트폰을 갖고 책집필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은 한계 있으니까 상대방이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는 저런 부분도 있는가 보다고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나하고 다른 이야기라면 나를 적대시한다고 생각해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광주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좀 보시고 같이 우리 공동체를 좋은 쪽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